3번 문제는 뭡니까? 평균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응? 평균 구하는 함수는 에버레이지잖아요. 자, 요 문제부터 분석을 할게요. 출발 표시 뒤에 안 했는데. 예? 출발 표시 하다 말았는데. 출발 표시 하다 말았다고요? 네. 그러면 그거부터 해야죠. 당연히. 지난 시간에 제가 메모한 답을 비교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말 표시하고 주중 표시하고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표기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함수냐면 weekday라는 함수예요. 너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묻는 거는 셀 서식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의 첫 번째 셀에 2015년 10월 21일이 들어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날짜의 요일을 표기하려면 셀 서식에서 뭐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혹은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다운표가 아니라 다운표를 쓰면 안 되고 소문자로 DD.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하고 나오겠죠. 또는 이렇게도 써도 돼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DDD 3개를 쓰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썬데이니까 썬데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나오고요. DDD 4개를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2015년 10월 21일 가로 열고 수요일 이렇게 나오고 싶어. 요것도 이렇게 년, 월, 일 이렇게 표현되고 싶어. 이렇게 지금 A의 첫 번째 셀에 어느 날짜가 들어있는데 이 날짜를 요런 식으로 표기하고 싶다 그러면 셀 서식을 어떻게 고치냐? YYY년 MM DD1 가로 열고 AAA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거에 해당하는 셀 서식이에요. 이거는 공방에 그대로 요 메모장 그대로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2015년 3월 7일 출발하는데 이 출발하는 날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인지 그러면 주말 출발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월, 화, 수, 목에 출발하면 주중 출발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대요. 자, 다시 재정리를 좀 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해당 날짜가 금, 토, 일, 인 경우에는 주말 출발이라고 써야 되고, 해당 날짜가 월, 화, 수, 목인 경우에는 주중 출발이라고 써야 된대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메모해드리는 건 여러분이 전혀 모르시는 내용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행 가는 날짜가 금, 토, 일인지 월화수목인지는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토일인지 월화수목인지를 판별해 봐야 되잖아요. 판별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월요일이니 금요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함수는 없어요. 날짜를 중에서 너 15일이니 너는 8월이니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요. 이번 달 생일인 사람 그럼 10월 달이잖아. 올해가 10월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이 생일인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생년월일 중에서 10월 달인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건 함수가 있어. 그런데 수요일 날이 생일인 사람만 찾아봐라 하는 함수는 없어요. 딱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게끔 그런 함수는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if months가 뭐냐면 월이에요. today는 오늘 날짜에 지금 날짜. 오늘 날짜에 월. 현재가 10월이죠. 이거랑 months A의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날짜라고 가정해보죠. 입력받은 날짜로 가정해보죠. 뭐 입력받은 날짜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년월일이라고 쓰면 알아들 수 있겠지. 생년월일에 있는 월하고 같으면 뭐야? 이번 달 생일이죠? 아니면 뭐야? 빈칸. 내가 11월 달이야. 그러면 1900 몇 년 11월 며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먼스는 11이라고 11. 그런데 오늘 날짜에 먼스하고 같으냐고 물어본 거야. 이 지금 날짜, 컴퓨터상의 지금 날짜는 2015년 10월 21일인데 거기에 있는 먼스, 월하고 같으냐 물어봤으니까 얘는 10이고 요거는 11월이고 그러니까 서로 같으냐 물어보니까 아니죠. 아니까 요거로 넘어가는 거야. 같으면 이번 달 생일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물어보는 함수 자체는 있어요. 그런데 너 금요일날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는 함수는 없다 이거야.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weekday라는 함수는 요일을 숫자로 표기해요. 요일을 숫자로 표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는 weekday 생년월일 1 2 3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는 건 날짜로 합시다. 날짜라고 하자고요. 날짜. 그러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출력해라 하는 건데 1에서 7까지 표기를 해요. 근데 1인 경우는 뭐냐면 일요일이야. 2인 경우는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7인 경우는 뭘까요? 7인 경우는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얘는 1에서 7까지 출력을 해요. 똑같아요. 근데 1인 경우는 뭐냐면 월요일이야. 2인 경우는 화요일이고. 그리고 7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얘는 0에서 6까지 출력이 돼. 그리고 0일 때가 월요일이고 1일 때가 화요일이고 6일 때가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weekday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책에서. if는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여기 출발하는 날짜가 2015년 3월 7일이든 3월 10일이든 3월 14일이든 있는데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지.
옵션 1을 쓰느냐, 옵션 2를 쓰느냐, 옵션 3을 쓰느냐 하는 건데, 옵션 1을 쓰면은 1에서 7까지 결과가 나오고, 옵션 2를 쓰면 똑같이 1에서 7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옵션 2를 썼을 때 1은, 결과 1은 일요일이란 뜻이고, 옵션 2를 썼을 때 결과가 1이 나오면 그거는 월요일이고, 서로 다르더라, 이게 서로 다르더라. 옵션 3을 쓰게 되면은 결과는 0에서 6까지 나와요. 1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중 출발이잖아. 주중 출발. 주중 출발이잖아요. 주말 출발이에요. 그럼 주말 출발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금, 토, 일이잖아. 그럼 여기서 금, 토, 일은 뭐야? 여기는 금요일이 6이고 토요일이 7이고 일요일이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6하고 7하고 1인 경우가 주중 출발이고, 요걸 물어봤을 때는 여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가는 옵션 2를 썼을 때는 주중 출발이 뭐냐면 금이 5고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야. 얘는 금요일이 얼마일까요? 4, 토요일은 5, 일요일은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 출발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해당되는 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봤더니 6인 경우, 7인 경우, 1인 경우가 주중 출발이고, 얘는 5, 6, 7인 경우가 주중 출발이고, 얘는 4, 5, 6인 경우가 주중 출발이면 6과 7과 1이라는 숫자를 공통점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뭐라고 물어보면 6, 7, 1이 해당하고, 5, 6, 7은 뭐라고 물어보면 5, 6, 7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5 이상이 되는 거예요. 5 이상. 자,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얘는 5 이상이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 물어봐야 되나? 6 이상인데 1도 포함해야 되고, 얘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4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4, 5, 6이니까. 그러니까 5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든지, 너 4 이상이니? 물어보는 건 편하겠는데, 6 이상이니? 그런데 1도 간혹 낄 때도 있는데 6 이상이니? 하고 이상하게 물어봐야 되거든, 얘는.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요거는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요거로 물어보자 이거지. 요거로 밑에 거로 물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중 출발의 의미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해당 날짜의 요일이 옵션을 2로 설정했을 때, 그렇죠? 2로 설정했을 때 5 이상이냐 이거지. 5 이상이면 뭐야? 금, 토, 일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얘가 5, 6, 7이니까 5 이상이냐고 옵션 2를 물어봤을 때가 주중 출발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주중 출발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야? 주중이 아니라 주말 출발이 되는 거고, 이게 아니면 주중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주중 출발로 물어보면은 뭐예요? 주중 출발로 물어보면 얘는 뭐라고 물어봐야 돼? 1, 월, 화, 수, 목이니까 1, 2, 3, 4잖아요.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면 되고, 얘는 2, 3, 4, 5잖아. 그럼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두 가지를 또 물어봐야 되니까 이것도 벅차고. 그러니까 이것도 불편한 것 같아. 이거로 물어보니 저거로 보니. 이 둘이 편한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을 썼더니 이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물어보기를 if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어쩐대요? 네가 weekday가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weekday는 뒤에 5번째 셀을 갖고 쓰겠죠. 옵션 2를 썼는데 이 값이 5 이상이 나올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주말 출발이라고 하고, 아니면 주중 출발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공통점이 딱 해결돼 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에 해당하는 해설을 좀 보면 어떻게 써있나 좀 볼게요. 책에는 써있긴 써있어요. 근데 뭐 미주알 고주알 설명은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쓰셔야 되겠죠? 요렇게 쓰셔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 쓰셔야 돼. 이렇게 조중인지 출발인지. 근데 주의하실 점은 답을 쓰고 나면 줄이 굵어진다는 단점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때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꼭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출발 표시 주말 출발이라고 답을 썼는데 이 윗줄은 요 윗줄은 굵은 줄이고 아랫줄은 얇은 줄이니까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위에가 굵은 줄 아래가 얇은 줄로 변해버린단 말이야 다. 그래서 이거를 서식 없이 그냥 알맹이만 채워라 하는 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글자만 들어간다고. 여러분 메모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메모하시는 거에 막 신경 쓰시다 보면 설명 놓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메모를 대신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집에 가면 올릴 거니까 요 메모까지 다 올릴 거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제가 혼자 막 떠들겠죠. 떠들면 여러분들이 막 메모하랴 또 화면 또 스마트폰을 촬영해서 보시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메모해 드리는 거니까는 여러분이 제가 메모하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옵션 1은 일요일부터 나간다. 1, 2, 3, 4, 5, 6, 7이 1, 월화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옵션 2는 일요일부터 안 나가니까 월화수목금토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몇 개는 외워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압력밥솥도 예를 들어 찜 기능인지 취사 기능인지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에는 버튼 기능이 있거든. 버튼에 취사 기능, 찜 기능이라고 버튼에 이름이 있으니까 누르면 되는데 잠깐 보세요. 지금 앞부분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걸 보세요. 눈 위크데이라고 썼는데 이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컴마 다음에 2를 써야 될지 2를 써야 될지 3을 써야 될지 뭐가 모른다 그러면 함수를 쓰시고 나서 함수명을 쓰시고 나서 요거 fx라고 있잖아요. fx 얘를 누르면 요게 떠요. 일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나가는 거는 옵션이 1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가는 거는 2고 하고 설명이 떠요. 이거 보시면 돼. 여기 fx 눌러가지고 함수에서 요거 fx를 누르시면 설명이 뜨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외워 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음식 만드는 것도 모를 때는 요리책 찾아가지고 순서대로 우리가 요리를 해보지만 그것이 숙달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안 보고 할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요리책 안 보고. 마찬가지로 엑셀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안 보고도 척척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자, 2의 13번째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세요. 지금 123페이지에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가 어떻게 생겼나 잘 한번 보세요. 국내 지역의 합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래요. 자, 문제부터 찾아볼게요. 국내 지역이 뭐야? 국내, 해외, 국내, 해외가 있는데 이 국내 지역에 합계 금액이 있단 말이야. 합계 금액 17만 9천원, 15만 9천원, 그 다음에 이쪽에 16만 9천원, 23만 9천원 있잖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 뜻은 아시겠죠? 그렇죠? 국내로 구분되어 있는 합계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그 평균 구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에버레이지 함수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라운드 함수 쓰래요? 아, 반올림 할 거야, 반올림. 그러니까 라운드는 나중 문제고, 썸이프하고 카운트이프 밖에 없죠? 에버레이지는 없잖아. 우리 시험에는 썸이프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이프를 이용해서 이거를 보세요. 이 썸이프하고 카운트이프를 합한 게 뭐냐면은요, 이게 에버레이지 AVERAG, 이게 에버레이지 if라는 함수예요. 사실 에버레이지 if라는 함수가 따로 있는데 에버레이지 if 하나만 달랑 내기가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꼰 거야. 뭐로? 썸이프, 카운트이프 두 개로. 자, 썸이프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카운트이프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조건부죠. 조건부 개수. 조건에 맞는 합계라고 하지 말고 조건부 합계라고 합시다. 조건부 합계. 그럼 에버레이지 if는 뭐냐면 조건부 평균이죠. 여기서 조건이 뭐야? 국내 지역. 해외 지역 말고 국내 지역 거만 평균 구하는 거잖아. 그럼 국내 지역 합계가 얼마예요? 아까 제가 노랗게 색칠해놨잖아요. 두 개. 그럼 합이 나오죠. 73만 6천원 합이 나오면 이것을 개수로 몇 개로? 4개로 나누면 되잖아. 국내가 4개가 있으니까. 그럼 18만 6,500이 나오겠지. 이거 밑에 있어요. 화면 밑에. 제가 4개를 블럭 잡았더니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몇 개고 합계가 얼마라고 떠요. 근데 이거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뜨는 거고 이거를 어디다 명시하자 이거지. 그런데 여기 있는 두 번째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바뀌면 15만 9천원이 빠지겠지. 그럼 3으로 나눠야 되겠고. 또 해외라고 되어 있는 애가, 국내가 또 하나 있구나. 만약에 여기 있는 해외가 국내로 바뀌면 그것도 금액이 포함되어야 될 거고, 이제 5개네요. 제가 아까 보니까 4개가 아니라 5개인데, 그러면 이 조건부, 국내에 맞는 합계가 5개고, 이 합계의 금액을 5로 나누면 국내에 해당하는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썸이프하고 카운트이프를 써가지고 에버리지 if를 대신해라 하는 겁니다. 라운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라운드 가로 열고 어떤 값을 주고 자릿수를 줘요.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이런 거죠. 라운드 업하면 뭐야? 어느 자리에서 올림해라. 라운드 다운하면 어느 자릿수에서 잘라라 이거야. 그러니까 라운드는 나중 문제예요. 라운드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썸이프하고 카운트이프를 이용해서 나눠봐야지. 그러니까 썸이프를 여기 더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기능을 합성한다는 뜻이지 값을 더하라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이거죠. 썸이프 합계를 카운트이프 개수로 나눠야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된다? 이렇게 에버리지 if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조건부 if부터 먼저 계산해 보죠. 썸 if부터. 자, 요 밑에다가 한번 써보죠. 요 밑에다가 썸 if라고 한번 써보지 썸 if. 썸 if라고 썼더니, 그리고 괄호를 열었더니 그 안에 문법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레인지가 굵게 보이고요. 이때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걔가 파랗게 보입니다. 레인지는 뭐냐면 범위예요. 범위.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라는 말이 나와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란 뜻입니다. 조건.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sub range가 나와 있는데 이건 합계를 구할 범위가 어디냐 이거죠.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기를 합계를 구해요. 여기를 합계를 구해. 그렇지. 합계 금액의 동네를 합계를 구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레인지는 뭐고 크리테리아가 뭐냐가 나오는데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국내. 그 조건이 있는 동네가 레인지예요. 레인지가 여기가 아니라 합계구막구하는 레인지가 아니라 여기 국내인지 국외인지 해외인지 여기가 레인지라고. 여기가 레인지야. 그리고 컴마 찍고 조건이 국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내란 글자 중 5개가 있을 텐데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운표에다가 국내라고 써요. 국내라고 써. 왜냐면 여기다 내가 첫 번째다 국내 자리가 있어서 클릭했는데 얘가 갑자기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바뀌어버리면 졸지에 해외에 해당하는 합계금액이 답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은 셀에 들어있는 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키보드로 국내라고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컴마 합계구할 범위는 아까 오른쪽에 있는 합계금액 동네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는 썸이프 해가지고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합계구할 범위가 들어가는데 요 범위랑 요 합계구할 범위랑 다르죠?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은 경우도 가끔 나오거든요. 얘가 같을 경우에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썸 레인지는 대괄호에 묶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범위랑 같으면 쓰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금액 중에서 20만원 이상 것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 이럴 수도 있죠. 자 요것 중에서 는 sum if 20만원 이상에 되는 것들의 합계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조건은 20만원 이상이죠. 20만원 이상이 조건이잖아요. 그럼 20만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해당하는 동네가 뭐야? 범위라 그랬죠. 그냥 이 동네가 범위야. 그리고 다운표 열고 크거나 같다 20만원이라고 써.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합계를 구할 범위는 똑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하고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뒤에 합계 구할 범위를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20만원 이상 되는 거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거든. 4개 합계가 135만 6천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국내인지 해외인지 중에서 국내에 해당하는 것들만 찾아가지고 이쪽에 합계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하고 다른 것 뿐이지. 자 한번 다시 써볼게요. 는 sum if 가로 열고 국내인지 국외인지 해외인지 이 동네가 범위가 되고 컴마 다운표에다가 국내라고 쓰면 조건이 되는 거고 다시 컴마 다음에 합계 구할 범위를 드래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답이 94만 5천원이 나왔어.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이 구분이라는 게 범위고 국내라는 글자가 조건이고 금액이라는 데가 합계 구할 범위인데 자 여기 국내인지 해외인지를 뭐라고 마우스로 블럭 잡아보니까는요 구분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 구분을 지어놨어. 이쪽에는 마우스로 블럭 잡으니까 금액이라고 이름을 정해놨어. 이름을 정해놓은 거야. 이걸 이름 상자에 등록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 상자에 등록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우스로 블럭 잡으면 알아서 이렇게 이름 상자가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이름이 상자가 나옵니다. 이건 뭐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합계죠. 국내에 대한 합계고, 그 옆에다가 국내가 몇 번 나왔는지 개수 한번 세보죠. 는 count if. count if는 조건에 해당하는 게 몇 번 나왔는지 조건부 개수를 세는 거야. 국내가 몇 번 나왔고 해외가 몇 번 나왔는지 개수 세보는 거를 count if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건은 뭐예요? 국내죠? 그거 크리테리아고, 그 국내인지 해외가 있는 두 그 동네가 레인지,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국내인지 해외인지가 이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고, 컴마 따옴표에다가 국내라고 쓰면 뭐가 된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을 구할 개수는 없어요. 이게 이 조건 중에서 국내가 몇 번 있는지 국내 해외 국내 중에서 국내가 5번 나오면 5가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엔터를 치면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얘고, 이 금액은 얼마냐면 5야. 이 금액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나누면 국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구한 것을 국내에 해당하는 개수로 나누면 국내에 해당하는 평균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 뒤에다가 그 값에다가 라운드란 함수를 써서 자릿수에 맞춰서 반올림을 해야죠. 어떻게 반올림하라 그랬냐면은 평균 정수값으로 표시하래요. 소수점 안 나오게 하래. 소수점 안 나오게. 0이야 그러면 컴마 0 쓰면 돼. 컴마 1 쓰면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거고, 컴마 3 쓰면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는 거고, 컴마 0 쓰면 뭐야? 소수점 하나도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뭐냐면 우리 문제에 해당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189,000원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지금 189,000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번째 문제. 가장 적은 모집 정원이 얼마나 묻는 거죠? 모집 정원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얼마냐요? 함수를 보니까는 미니멈 함수를 쓰래. 미니멈은 이렇게 써요. 는 min 가로 열고 쭉 블럭 잡으면 끝납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것 뿐이에요. 쉽죠? 미니멈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는 min 하고 범위를 정해주면 돼.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뭘까? 이거는 최소값이고요. 최소값이고 얘는 최대값이고 이것도 있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뭐냐면 K번째로 큰 값, 스몰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K번째로 작은 값.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값이 얼마냐,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요. 가장 큰 값은 맥시멈을 쓰는 거고요. 제일 작은 값 구하는 미니멈, 최소값 구하는 건데,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라 이럴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뒤에 가면 함수 중에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자주 나오는 함수는 아닌데요. 얘들 중에 하나가 꼭 나올 때가 있어요. 얘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6번 문제나 5번 문제가 이걸 쓰더라고요. 우리 책에는 5번 문제가 VLOOKUP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네 가지 함수인데 네 가지 함수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해는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 모르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라지 함수를 쓰시오, 스몰 함수를 쓰시오 하고 나오겠지. 뭐 라지가 뭐였더라?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으래. 그럼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이런 거겠지. 그래도 모르면 보세요. 여기다가 라지라고 썼더니 뭐라고 돼요? 라지라고 썼더니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써있네. 여기 이렇게 찾으면 돼요. 엑셀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게 뭘까? 합계금액이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20만원 이상인 게 몇 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30만원 이하가 몇 건 있네. 몇 개 있을까요? 눈으로 세보면 되지. 8개 중에서 45만 9천원 땡, 32만 9천원 땡, 32만 9천원 땡. 그럼 뭐야? 5개 남겠네? 30만원 이하니까. 하나, 색깔 지울게, 이제. 색깔을 지워야지. 이거 색깔 계속 꺼내놓으니까 보기 싫어.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써볼게요. 는, count, if. 첫 번째 범위는 여기 이제 합계금액 동네. 근데 그걸 금액이라고 이름을 정했으니까 금액이라고 나오는 거고, 만약에 금액을 정의지 않았으면, 만약에 제가 키보드로 쓴다면 H5부터 H12하고 쓰겠지. H5부터 H12라고 쓰겠지. 이렇게 키보드로 써도 돼요.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름 상자에 정의된 이름으로 쓰시오 라고 되면 꼭 그 이름을 쓰셔야지, 이렇게 셀 주소로 쓰면 또 틀린 거예요. 명시는 되어 있습니까? 구분, 정의된 이름 구분만 사용하라 그랬죠? 제가 여기 합계금액을 계산하는 거는 제 임의적으로 금액이라고 이름 정의한 거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 요 구분만 이름 정의하라 그랬거든. 그게 몇 번 문제냐면 3번 문제 보면 정의된 이름 구분을 사용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잘못된 거는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빼버리면 되지. 그때 여기 에러가 나죠? 보세요. 에러가 나잖아. 금액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그럼 H5부터 H12이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그럼 답 나오지. 왜냐면 금액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이름을 정의한 걸 지웠으니까 여기 직접 써야지. H5부터 H12번째.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고. 여기도 금액이라는 거를 H5부터 H12번째 붙여 쓰면 답이 되겠지. 여기도 H5부터 H12번째.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는 count if 다음에 범위는 합계금액이고요. 이제는 이제 금액이라고 안 나오지.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제가 제거했으니까. 자, 컴마. 30만원 이하니까 조건을 써야 돼요.
작가 나갔다 30만원. 이렇게 답을 보여드리면은요, 요렇게 쓰라는 거예요. 요렇게 범위고 조건이고. 근데 조건을 쓸 때는요, 따옴표 안에다 쓰세요. 따옴표 안에다. 예. 예. 답 나온 걸 오른쪽 정렬 해야 되냐고요? 보세요. 이거 전체 다 가운데 정렬했죠? 그리고 어떤 것만 오른쪽 정렬하세요 라고 한 거죠. 그 나머지는 기본이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까 건들면 안 돼. 아니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건들면 안 되지. 이거요? 근데 답이 결과답이 보여요? 18만 9천원 다음에 그 사이에 컴마가 찍혀 있는 게 이 문제지에 예 가로 열고 예 20만 7천원 컴마 000 이런 식으로 찍혀 있으면 컴마를 찍어줘야 되지만, 그럼 여기 컴마를 이걸 찍어줘야지. 이렇게 찍어줘야지.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건드려도 돼요. 하라는 것만 잘하면 되지. 그 외에는, 그러면 건들면 안 됩니까? 건드려도 돼. 건들지 말라는 말은 또 없잖아요. 이거 묘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셔야 돼. 여러분이 컴활 자격증 있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에서는 하시오라는 것만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 건들면 감점 당해요. ITQ 시험은요, 하시오 했는데 안 하면 감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걸 굳이 했어. 그럼 냅둬. 이쁘게 꾸몄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상공회의 조건은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걸 건들면 잘리는 거고 감점을 당하고, 생산성 본부 거는 ITQ는 일단 지시하는 대로만 잘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내가 예쁘게 꾸며줘도 뭐라고 안 그래요. 지금까지 감점 당한 경우는 없더라고. 근데 명시는 안 해놨어요. 상공회 ITQ 시험본부 어디에도 요런 건 감점 저런 건 감점이라는 말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 강사들이 회의를 하러 가면은 시험본부 측에서 팁을 알려줘요. 저희들한테만. 체계는 없고 요렇게 돼도 괜찮아요 라고 알려줘. 그러면 저희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서류상으로는 명시를 안 해놔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제일 어려운 문제. 이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런데 반드시 나오는 문제. V 거. 자, 보시면 요거예요. 요 왼쪽에 제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제주. 여기 제주라는 말이 있는데, 요 제주에 해당하는, 여기 제주에 해당하는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요 제주를 클릭해가지고 중국어로 바꾸면 중국에 해당하는 합계 금액이 나와야 되고, 얘를 태국어로 바꾸면 태국에 해당하는 합계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에 대한 어떤 걸 찾아와라 이거죠. 자, 저 밑에다 한번 적을게요. 제가 여기다가 보기 좋게 여기다 쓸게요. 밑에다가 는 잠깐만요. 크게 써드릴게요. 크게. 는 VLOOKUP 는 VLOOKUP을 썼는데, 이 VLOOKUP 함수가 보세요. lookup value를 써야 돼. 지금 VLOOKUP 가로 열었는데 밑에 문법에 보면 lookup value가 뭐고, 테이블 어레이가 뭐고, 컬럼 인덱스 넘버가 뭐고, 레인지 lookup이 뭐고, 무려 4가지를 써야 돼요. 아까 썸이프는 뭐뭐 썼어요? 가로 열고
레인지 범위 썼죠. 크리테리아 조건 썼죠. 세 번째가 썸 레인지 합계골 범위 쓰는 거죠. 세 가지 쓰는 거예요. 세 가지. 근데 부유율법은 네 가지 써요. 랭크 함수도 세 가지 썼잖아요. 값을 쓰고 범위를 쓰고 옵션을 썼단 말이에요. 세 가지밖에 안 썼어요. 근데 부유율법이 괄호 속에 들어가는 게 네 가지 제일 많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룩업 밸류는 뭐냐면요,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룩이라는 게 보는 거니까. 룩업 밸류 뭐를 찾는 거예요? 제주. 이 제주란 글자를 찾는 거라고. 제주란 글자를 찾을 거야. 찾아서 어떨 건데? 아, 이 제주에 해당하는 뭐를 볼 거야, 이거. 뭐를 볼 거야, 이거지. 그래? 그러면 범위 한번 정해봐, 이거죠. 범위. 그러면 요 제주라는 글자가 포함되는 동네가 B의 5번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도 되는데 어차피 저 순위하고 출발 표시는 우리가 직접 계산한 거죠. 여기 두 개는 직접 계산한 거니까 합계 금액까지만 블럭 잡으면 돼. 끝까지 잡아도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잡아도 돼. 근데 그 전까지 잡으면 안 되죠. 제주에 해당하는 합계 금액을 찾아와야 되는데 합계 금액이 범위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합계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B의 5번째서부터 블럭 잡지 말고 A부터 블럭 잡으면 안 됩니까? 이거 A. 안 된대요. 지금 H14가 뭐죠? H14가 찾고자 하는 값이죠? 그러면 이 범위는 반드시 그 찾고자 하는 제주인지 태국인지 중국인지가 들어가는 그 동네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게 규정이에요. 부유율법에서. 제주도인지 강원도인지 일본인지를 여기서부터 범위를 시작해야 돼. 반드시. 즉, 요 범위 중에 B라고 하는 동네가 첫 번째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제주인지 태국인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지고 오냐라는 뜻이에요. 컬럼이 칸이고 인덱스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 몇 번째 번호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죠. 지역에 해당하는 즉 제주도인지 목포인지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합계 금액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이 첫 번째죠. 구분이 두 번째고, 출발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합계 금액은 몇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컴마. true인지 false인지를 쓰는 거예요. true인지 false인지. true는 1이고요. true는 참이에요, 참. false는 0입니다, 0. 근데 여기서 제주를 찾아야지. 제주가 만약에 없다 그래서 제주랑 비슷한 어떤 글자를 찾아도 안 되죠. 반드시 제주랑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그럼 뭐를 쓴다? false. 근데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럼 여기는 지금 true가 위에 있고 false가 밑에 있어요. 1이 위에 있고 0이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그 랭크 함수는 어떻게 됐었어요? 큰 값이 1등이라고 하는 0이 위에 있었고 작은 값이 1등을 표현하는 1이 아래에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랭크 함수를 배울 때는 랭크일 때는 옵션이 위에가 0 아래가 1이었어요. 위일 때는 생략하고, 근데 부일루법은 위에가 1이고 아래가 0이에요. 엔터 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제주 대신에 제가 일본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남해를 바꾸면, 울릉도로 바꾸면 알아서 값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제가 원래 자리에다 붙여놓고 쓸게요. 답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쓰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 거 7번 문제. 6번의 답은 요게 6번이고요. 요게 6번이고. 자, 7번 문제는 뭐냐면은요. 7번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쉽게 내지는 않았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냈었는데 추세가 쉬워졌어요. 그럼 어딘가에 또 어려웠던 문제도 있을 건데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려운 것도 뒤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123페이지 7번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모집정원 있어요? 모집정원? 여기? 모집정원 블럭 잡으세요. 모집정원을 블럭을 잡으시고 단순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블럭 잡으셨어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홈 탭에 홈 메뉴를 누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데이터 막대를 가세요. 녹색을 찾으세요. 녹색 누르세요. 그러면 끝나요. 모집정원에 해당하는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인데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6가지 색깔이 있고요. 이 6가지 중에 녹색을 선택을 해서 최소값 및 최대값을 표현하래요. 이 데이터 막대에 나오는 6가지는요 최대값 및 최소값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블록 잡으셨죠? 그 다음에 홈 탭에 오셔서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세 번째가 데이터 막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를 선택한다? 녹색을 선택하래요. 이 의미가 최소값 및 최대값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자, 클릭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어떤 거는 녹색이 좁고요. 어떤 건 녹색이 넓어요. 제일 넓은 게 최대값이고요. 제일 좁은 게 최소값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는 중간 정도 걸쳐 있고요. 어떤 거는 중간보다 넓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중간보다 넓게 나온 건 뭐야? 중간값 이상 되는 값이고 중간보다 아래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최대값, 최소값으로 봤을 때 중간 아래에 있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거 제가 합계 금액에다가 조건부 서식 빨간색 선택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는 좁게 나오고 어떤 거는 크게 나오잖아요. 네. 크기 제일 넓은 게 최대값이고 제일 좁은 게 최소값이야. 근데 어떤 거는 중간 정도 되고요. 어떤 건 중간도 안 돼요. 제일 넓은 거 최대값, 제일 좁은 거 최소값, 너비의 길이에 따라서 중간 이상은 된다, 중간도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을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기능이라 그래요.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예.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갑니다. B의 네 번째 셀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H 12번째 셀까지를 복사를 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먼저 붙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먼저 하시고 그냥 붙여넣기 해도 되겠죠.
붙여넣기 후에 우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했었죠.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거는요, 그냥 붙여넣기 하고 나서 열너비를 다시 재조정하면은요, 높이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얘는 글자가 많지는 않은데, 이 항목에 있는 글자가 긴 경우에는 두 줄로 안 나오고 세 줄, 네 줄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너비를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열너비를 바꿔놓으니까 너비는 맞아 들어갔는데 높이가 짱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를 다시 우리가 재조정을, 이렇게 높이가 짱구가 됐을 때 재조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했다? 복사를 먼저, 얘를 복사를 해서 제2작업에다가 열너비를 먼저 붙여 넣어주고, 열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그럼 열너비가 동일해졌잖아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그게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 해보는 겁니다. 자, 124페이지에 나오는 목표값 찾기의 첫 번째가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한번 해보죠, 뭐. B 11번째부터 C 11번째까지를 병합을 해서 합계 금액 평균이라고 바꿔놓고, 저 오른쪽 끝에다가는 합계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죠? 는 average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네. average. 그리고 쭉 블록 잡고 엔터를 탁 치면 평균이 나오겠죠. 뭐. 네. 합계 금액의 평균을 써주고 나서 옆에다가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에다 테두리를 다시 둘러줘야 되겠죠? 여기 지금 테두리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저번에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붙이면 요 밑에가 시커먼 줄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또 나와요. 얇은 줄일 때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가 있고, 굵은 줄일 때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하면 보기가 싫으니까 예전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요 두 개만 블럭 잡아서 얘를 테두리로 가서 얇은 줄로 그립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얇은 줄로 그립시다. 여기만 그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 왼쪽 끄트머리가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전체를 그냥 얇은 줄로 그려서 테두리를 두르면 어떻겠냐라는 거고, 책에도 보면 또 이렇게도 돼 있고요. 근데 또 정답을 받아보면 또 정답은 또 희한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이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아요. 심하게 안 이쁘면 감점 처리를 해요. 예. 예를 들어 높이를 막 이렇게 해놨다 이가 이렇게 되면은 감점 처리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테두리선 둘러라고 했으니까 테두리선을 둘러주는 거고요. 결과 화면이 안 나와 있죠? 124페이지 거는요, 결과 화면이 나와 있어요. 밑에 거. 목표값이 뭐야? 부분합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합이랑 이 밑에 있는 결과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목표값 찾기나 고급 필터는 어떻게 해놨어요? 안 해놨잖아요. 그렇죠?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지금 합계 금액을 는 에버레이지 함수를 써서 계산했는데 얘가 26만원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태국에 대한 32만 9천원이 조정돼야 된대.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합계 금액 란에다가 25만 7,750원 란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25만 7,750원이라고 되는 곳에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얘가 수식이고요. 이때 찾는 값은 26만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26만원.
이때 책 값을 바꿀 셀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게 32만 9천 원짜리 태국 거라는 거죠. 그럼 태국 자리를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이 26만 원으로 바뀌면서 태국계 바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 1작업하고 2작업하고 바뀐 거는 태국 금액의 합계 금액이 바뀐 거고, 이거는 명령에서 바뀐 거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목표값 찾기를 했어요. 두 번째 고급 필터, 구분이 국내이고 자, 구분하고 금액을 금액이 어딨지? 합계 금액, 구분하고 합계 금액을 B13번째다 찍고, B13번째다 찍고, 구분은 국내라고 써있고요. 국내라고 써있고, 합계 금액은 뭐예요? 세 번째까지래. 세 번째까지 작은 값을 찾으래. 맞죠? 그렇죠. 이 함수를 써야 돼. 작은 값이라는 걸 표시해 줘야 돼.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분은 국내고요. 합계 금액은 뭐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번째까지 작은 자료를 갖고 따지래요. 그리고 지역, 구분, 출발일, 기간, 그리고 가격하고 모집 정원은 빼고 합계 금액까지, 얘만 이 5가지 항목만 출력하래. B17번째도 클릭하고 요 내용만 출력하래. 여기 조건에 맞는 내용만 여기다 요거 5가지만 출력하래. 즉 가격하고 모집 정원은 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예. 자, 이제 조건을 여기다 걸 거예요. 조건을 제가 좀 크게 써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다 조건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크게 보이려고 화면을 좀 바꿨고요. 는 H 세 번째 거 있죠? H 세 번째 거. 합계 금액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그 중에 제일 앞에 거만 선택해요. 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너 제일 작은 거 말고 세 번째로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거야. 그거는 스몰이라는 함수 아까 있었죠? 스몰 가로 열고 이 범위 중에서 컴마 3 하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어디다 쓴다고요? 이 글자를 어디다 쓴다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건을 이렇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작거나 같으니 크거나 같으니 다르니 라고 물어보면 참 또는 거짓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요거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야. 그 뭐라고 써야 됩니까? 쓰면 안 돼. 그래도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글자 어떤 거라도 똑같이 쓰면 안 되고 그냥 금액이라고 쓰든지. 금액이라는 글자는 없죠, 여기요. 금액이라고 쓰든지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썼노? 안 썼네. 아니면 뭐 평균이라고 조건이라고 쓰든지 뭐라고 하겠지 이렇게. 예. 책에는 안 썼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요. 여기요. 지금 이제 고급 필터를 걸어야 되는데 고급 필터를 딱 걸면은 지금 11번째 줄을 새로 생성했잖아요. 근데 11번째 줄을 자세히 보시면 10번째 줄까지 구조랑 다르죠. 얘들은 다 칸칸칸칸 되어 있는데 얘는 합쳐져 있잖아. 구조가 틀어진단 말이야. 그거는 11번째는 분석한 거잖아.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 데이터만 갖고 따져봐야 되거든. 이렇게 블럭을 잡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면 블럭만 정해줘요. 알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급 필터를 직접 들어가면은 범위를 다시 지정해줘야 된다고. 뭐 그래도 되고. 범위를 정하고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서 정해도 되고. 그렇죠?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아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려고 17번째 줄에다 글자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때 조건 범위는 어디다? 요게 조건 범위죠. 요 빈칸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여기 구분이 국내고 빈칸이 true고 요렇게 조건을 걸어야죠.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이제 블럭을 잡아줘야지. 옛날 같으면 그냥 빈칸을 클릭하면 이 위에 있는 요소가 다 출력이 됐는데 지금은 출력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 5가지로. 얘들을 정해줘야 돼. 확인 누르면 뭐가 이상하게 나왔다? 지금 스몰 함수에 고정하는 기능을 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에 가서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 복사 위치 지정해주고 확인 누르면 이제 비로소 3개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정을 안 했을 때와 고정을 했을 때 차이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고정을 안 해도 답이 돼요. 그럼 고정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직 다시 완벽하게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야. 가급적이면 안 하고도 답이 나오면 편하지. 안 하고도. 처음부터 무조건 고정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래저래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답이 틀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고정의 의미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되지.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셀 참조 방식이 있는데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3가지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책에는 설명 나와 있죠? 고정을 해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129페이지 보시면 고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129페이지 상단에 1번 고급 필터의 조건과 추출할 필드명을 그림과 같이 작성하세요. 이때 달러가 들어갑니다 라고 박스 안에 되어 있고, 이때 조건에 사용하는 필드명을 생략하거나 데이터형에 있는 필드명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 요거 왜? 이게 true나 false 논리적인 값이 나올 때는 위에 거를 지우라 그런 거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N 한번 누르세요. 컨트롤 N. 컨트롤 N을 누르면 빈 화면이 다시 하나 열릴 거예요. 빈 파일이.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환율이 1달러 환율이 1227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교환 비율이 1227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달러를 들고 왔어요. 그럼 원화로 바꿔줘야죠. 어떤 사람이 2,500달러를 가져왔고요. 어떤 사람은 4,700달러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5만 달러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20달러를 가져오고, 가져왔단 말이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맞죠? 그럼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면 보세요. 는 왼쪽에 있는 달러랑 저 위에 있는 환율이랑 곱하죠. 맞습니까? 네, 곱했어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는 달러랑 원화랑 환율이랑 곱했어요. 그 다음 거 는 달러랑 환율이랑 곱하면, 또 는 달러랑 환율이랑 곱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4번 계산했죠? 자, 보세요. 이렇게 4번 계산했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걸 이해 못하시면 함수는 더 이상 못 배워요. 이 절대참조라는 거, 참조에서 절대참조, 상대참조, 혼합참조를 모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배우는 의미가 없다고. 이거를 스스로 터득해 나가시면 제일 좋은데 어려워요, 이게 말이. 자, 지금 2,500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는 왼쪽에 있는 달러랑 위에 있는 환율을 곱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값하고 저기 B의 첫 번째 셀하고 곱한 거예요. 얘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하고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달러라는 값하고 저 위에 B의 첫 번째 셀에 있는 환율이라는 값하고 곱한 거예요. 요거의 공통점을 계산해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산할 때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이렇게. 뭐냐면 너는 지금 왼쪽에 있는 A 네 번째는 왼쪽에 있는 거고 B의 첫 번째는 위에 거 아니냐? 우리는 왼쪽에 있는 값하고 위에 있는 B의 첫 번째 값이랑 곱해야 되는데 엑셀은 뭐라 그러냐면 왼쪽 값하고 위에 네 번째 위에 있는 거랑 곱한 거야. 엑셀은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자동 채굴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세요.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곱했지. 얘는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곱했단 말이야. 얘는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곱했는데 자동 채굴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따라가더라 이거야. 상대적으로 내가 앞발짝 한 발짝 가면 그림자도 한 발짝 따라오듯이 똑같이 따라오더라 이거야. 이거를 우리는 상대적 계산 참조 방법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왼쪽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고, 아까 제가 여기다 B의 첫 번째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B의 첫 번째는 절대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일일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산하면 돼요. 근데 엑셀을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개 있다 그래서 100만 번 계산하려면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 계산해서 자동 처리를 쫙 해줘야 편하다 그랬잖아요. 쭉 자동 처리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한 값을 잘 써야 돼. 너 따라갈 거니까 네가 잘해 이거야. 그러니까 A의 네 번째는 왼쪽 값이라는 거고 B의 첫 번째는 위에 값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 A4, B의 1 이렇게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가 들어가면 이게 달러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위에 값이 아니라 B의 첫 번째 값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A의 네 번째라고 쓰면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의 네 번째는 왼쪽 거구나 오른쪽 거구나 라고 상대적으로 계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라 이거 이렇게. A의 첫 번째 뭐 B의 일곱 번째라고 쓰면 아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거구나 오른쪽 거구나 위에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여기다가 달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항상 A의 첫 번째 것만을 따진다라는 의미로 알아듣겠다라고 엑셀에서 이렇게 표기하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혼합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표기하는데, 이때 달러가 붙어있는 데는 움직이지 않고 달러가 없는 쪽에만 움직이는다는 뜻이고, 요것도 어려우니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표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보세요. 얘를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라고 계산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왜? 보세요. 왼쪽 거랑 위에 거니까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랑 위에 거. 비어있네? 비어있으니까 0이고,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랑 위에 거. 근데 위에 거가 뭐야? 글자잖아. 숫자랑 글자를 곱할 수가 없으니까 에러가 난 거고, 얘는 뭐야? $20 가져왔는데 $1 환율이 306만 7,500원이 돼버린 거야. 위에 거가 됐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가 들어가면 항상 B의 첫 번째 것만을 계산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자동 체크를 해주면 이상 없이 환율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는 하고 뭐를 곱할 거란 말이야. 뭐를 더할 거란 말이야. 뭐를 더하고 곱하고 하는데 이것이 한 번만 계산할 거다 이거.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거야. 그럼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도 되고, 얘를 자동차기 쫙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차기 쫙 하면은 그때는 어느 거랑 어느 거를 상대적으로 참조하는 계산법이니까 참조 방식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얘는 왼쪽에 위에,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위에 거를 더했단 말이야. 얘는 뭐야? 왼쪽에 와서 위에 거랑 하나 건너뛰고 위에 거랑 더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왼쪽에 와서 위에 거랑 하나 건너뛰고 그 위에 거랑 더했는데 둘 다 비어있으니까 0이고. 근데 여기 달러가 다 들어갔어. 이렇게 다 따로 들어가면 뭐야? 항상 B의 일곱 번째랑 B의 다섯 번째 거랑 두 개를 더하라는 뜻이 돼버린 거죠. 달러가 다 찍혔으니까. 그러면 얘를 자동 채우기 해도 어떻게 돼? 똑같지. 얘를 옆으로 가도 어떻게 돼? 똑같지. 왼쪽 위에가 아니라 이건 뭐야? B의 다섯 번째, B 일곱 번째라는 의미로 계산이 돼버린 거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걸 계산하는 거다 이거죠. 달라져요 의미가.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함수 중에서 문제 중에서 지금 트루 값을 처리하는 게 이거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H3부터 H11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달러가 들어갈 거냐, 다 들어갈 거냐, 하나만 들어가도 되느냐, 안 들어가냐 차이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나? 이거는 뭐예요? H라는 데만 움직이는 거죠. 3부터 10까지는 움직여도 되잖아. 달러가 안 들어갔으니까.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가 자 보세요. 삭제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보고 다시 한번 제가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안되네. 안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안될까? 요렇게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뭐냐면 달러가 왼쪽에만 나오게 하면 안되냐 이거야.
자, H는 아니고 세 번째 줄서부터 10번째 줄까지만 고정을 시킨 거야. 얘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3부터 10까지.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이렇게 해서 하게 누르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달러가 이 의미는 뭐냐 이거지. 이 의미는 H는 그대로 있고 H는 있는데 3서부터 10까지만 가라 이거지. 3서부터 10까지. 그렇죠. 3서부터 10까지만 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는 I로 J로 가지는 않고 GF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H가 아니라 GF는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블럭 정리해서 첫 번째만 갖고 따져갖고 요렇게 했을 때는 제가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이렇게 하니까 답이 잘못됐었죠. 요거는 답이 잘못됐었죠. 그럼 이거는 의미가 뭐예요? H는 그대로 있고 3부터 10까지 움직이는 얘기잖아. 3이 되든 4가 되든 5든 되든 H는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 이게 오히려 맞는 말이죠. 모집정을 갖고 따지면 안 되고 합계금액 갖고 따지라는 얘기잖아. 근데 3부터 10은 어차피 블럭을 잡았잖아요. 제가 통째로 블럭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으면 제일 만만한 건 뭐다? 그냥 달러를 다 집어넣어라 이게. 달러가 다 들어가면 전혀 이상 없이 답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달러가 오른쪽에만 나가고 왼쪽에만 나가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아까 비어있는 시트에다가 시트 2번 선택해보세요. 시트 2번. 자, 9구단 문제를 만들 거예요. 9구단. 여기는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이고 2단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9단까지 만들 거예요. 9구단입니다. 9구단. 잘 보셨어요? 자, 9구단 중에서 이제 여기 2는 4, 2, 3은 6, 2, 4, 8, 2, 4, 2, 5, 10, 2, 힘드네. 9구단 안 해보다가 하니까. 예. 일단은 빼고 2단서부터 하는데, 그럼 여기다가 4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6이 나와야 되고, 8이 나와야 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9구단을 계산하기 위한, 는, 얘랑 쟤를 곱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로 곱해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힌트를 알려드리면 달러가 한쪽에만 들어가요. 달러가 한쪽에만 들어갑니다. 그걸 한번 계산해보세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는 요거일 때는 달러가 앞에 붙어야 되고 요거일 때는 달러가 뒤에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그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 잘못 썼다. 둘 다 달러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여기 달러가 앞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쓰면 어떻게 돼?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달러를 안 치고 여러분이 자동 체크를 하거나 그러면 답이 엉망으로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는 요거랑 얘랑 그냥 곱해버리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너무 커서. 뭐 9구단을 곱하는데 무슨 큰 수가 나와? 이거 보세요. 이런 큰 수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왜?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곱해서 그런 거야.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랑 위에 거를 곱했지. 그래서 는 왼쪽 거가 아니라 A번째 거고 위에 거가 아니라 뭐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곱하는 거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9구단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두 번째 줄 거랑 A번째 거랑 곱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럼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때는 이제 천상 방법이 없어요. 달러가 양쪽에 다 들어가서 딱 H3부터 H10번째 거만 가지고 계산해라 하는 거지. 달러가 안 들어가면 H3부터 H10이라고 썼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H가 아니라 G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블럭을 제가 아까 두 번째 수업부터 블럭을 잡고 들어갔잖아. 이렇게 시작했잖아. 고급 필터 할 때 이렇게 걸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줄도 포함될 것 같기도 하고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가 이렇게는 답이 되더라고. 요거는 답이 됐었어요. 요거는 답이 됐었죠. 요거는 답이 안 됐고, 아이 그럴 거라면 그냥 달러가 다 들어가게 해놓자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이해를 하면 그 다음 문제서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달러를 찍어라 이거지. 그럼 답이 되겠죠. 예. 자, 다시 1작업으로 와서 원데이터 복사해서 제 3작업에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10너비 맞춰주시고 다시 붙여넣기 하고, 그러면 이제 제 3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데,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구분이라는 그룹이 있어. 국내인지 해외인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해외가 위에 있어야 되고 국내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얘는 내림차순 해주면 돼. 해외가 위로 올라가고 국내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서 당연히 그룹화 항목은 구분이 되겠고, 이때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저 합계금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먼저 계산해주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가격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꾸래지.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만이,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최대값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해제 들어가서 윤곽 지우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란이 글자가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C하고 D 경계선도 넓혀주셔야 되고, 부분합은 어렵지는 않아요. 부분합에서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부분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룹화 항목이 어디냐, 이게 그룹화 항목이 어디냐. 문제지에 보면은 해외 최대값, 해외 평균이라고 떠 있으니까 얘가 그룹화 항목이야. 그럼 반드시 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해외가 위에고 국내가 아래니까는 히읗과 기역이니까 내림차순을 해주면 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처음에는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이 블록 중에 제일 첫 번째 항목을 그룹화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아니라 뭐다? 구분이고, 구분. 왜? 구분별로 우리가 정렬한 거니까는. 그리고 합계금액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뭐다? 평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가격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꿀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해제해주고 해줘야지, 안 그러면 방금 전에 계산한 평균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룹 해제 가서 윤곽 지우기 해주시고, 그리고 구분란을 넓혀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작업으로 갑니다. 다시 1작업 중에서 뭐를 하면 되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1작업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과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하는 거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첫 번째 결과를 한번 보시면 국내 여행 상품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은 아니고 국내 여행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분이 국내 그리고 또 국내 이걸 갖고 따지라는 거죠. 근데 국내라는 말은 들어가나요? 오케이, 들어가네. 근데 또 뭐가 들어가요? 여기 있네. 지역과 구분이 들어가. 지역과 구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해외는 빼고 국내 것만 블럭을 잡는 거야. 지금 제가 색깔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얘들 것만 하라는 거지. 얘가 국내니까. 얘들 거하고 또 어디 것까지 지금 가격 단위하고 합계 금액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다시 색깔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블럭 잡으라는 거죠. 가격 단위 원하고 합계 금액하고 지역과 구분에 대한 국내 영역들만 블럭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블럭을 못 잡으면 차트를 못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 처음 거만 클릭하시면 짠하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오더라. 이거 얘를 제가 지워보고 다시 할게요. 제가 블럭을 잡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잡고 옆으로 가면서 잡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엑셀이 그 모양이더라고. 그랬더니 거기 감독관 되시는 분이 그 학교 환경을 잘 아시는 것 같아. 거꾸로 잡으세요. 옆으로 가면서 잡으세요. 이렇게 먼저 블럭 잡고 가격 잡고 합계 금액 잡았죠. 옆으로 가면서 먼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도 또 옆으로 잡으래. 이렇게. 블럭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를 누르면 이렇게 해야 잡힙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 통상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블럭을 위에서 아래로 잡고 없으면 옆으로 잡는 게 통상이에요. 옆으로 가면서 없으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학교 특성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느 학교에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서울 전역에 감독관들이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해보시고 만약에 차트가 들쑥날쑥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아, 블럭을 잘못 잡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옆으로 잡는 것부터 해보셔야 된다고. 그 학교 프로그램이 그런 거니까. 자, 일단은 잡았어요. 그럼 얘를 클릭이 돼 있잖아요. 선택이 되어 있으면 저 상단에 차트 이동 가야 되겠죠? 차트 이동 가서 뭐라고 써야 돼요? 얘를 제4작업이라고 쓴다 그랬죠? 얘를 제4작업으로 쓴다 그랬어요. 차트 이동 눌러가지고 4작업이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면 1작업 왼쪽에 4작업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1작업 왼쪽에 4작업을 그대로 제출하면 0점 처리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작업을 끌고 3작업 오른쪽에다 가져가셔야 돼. 요렇게. 아까 얘가 1작업 왼쪽에 있었는데 뭐든지 컴퓨터는 자기 작업 명령에서 삽입하시오 그러면 왼쪽에 들어가. 위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시트가 왼쪽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작업을 끌고 3작업 오른쪽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우리 교과서 125쪽 제일 밑에도 작업 시트명을 순서를 바르게 맞추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25페이지 1번 차트 종료는 묶음세로 막대형을 했고요. 2번 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갖고 했는데 뭐를 본 거냐? 이거 본 거예요. 요 밑에 국내 제주, 국내 강원도, 국내 남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직 입력 안 했지만 제목 있잖아. 제목
국내 여행 상품 비교를 해놨잖아, 제목에. 그러니까 국내 것만 한 거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합계 금액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법례가. 그러니까는 1작업에는 어느 계열인지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값이 보이는 거는 법례 보이고, 법례. 그 다음에 항목축에 나와 있는 거, 밑에 항목축이 있었죠, 항목축 밑에. 국내인지 제주인지 하는 거,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고. 그걸 보시고 차트를 이제 만든 거예요. 3번 위치. 항상 우리는 제4작업, 새로운 시트에다가, 워크시트가 아니라 차트 시트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4번부터 해야 하면 돼요. 4번부터. 자,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도구 디자인 탭으로 열릴 거예요. 지금 삽입을 보거나 수식을 보거나 데이터를 보거나 하면 되는데, 차트가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면 보기로 끝나지만,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메뉴가 있어요. 예. 합계 금액만 갖고 왔어야 되는 거. 클릭하면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있고요. 차트가 아닌 데를 클릭하면 시트에 관한 메뉴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메뉴의 첫 번째 디자인 탭으로 아예 열려요. 그럼 여기에 잘 보세요. 차트 종류 변경, 행렬 전환, 데이터 선택, 레이아웃, 스타일. 아까 차트 이동 위치 이거. 그 다음에 저 레이아웃 탭에 가면은 서식 부르는 거, 제목 넣는 거, 축제목 넣는 거, 뭐 눈금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서식 탭에 가면은 또 어떤 거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차트 레이아웃 중에 첫 번째 거 하래요. 여기 차트 레이아웃 중에 11개 중에 첫 번째 거 하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타일 네 번째 거 하래요. 스타일 네 번째 거 하래요. 이렇게 레이아웃은 첫 번째요, 레이아웃은 네 번째요. 레이아웃을 만약에 많으면 이 중에 골라야 되고, 지금은 네 번째 거니까 처음 거서부터 찾아도 되고. 꺾은 선 나중 문제고,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 첫 번째 거고, 차트 스타일 네 번째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번 문항입니다. 5번 문항. 차트에다 클릭하고, 차트 자체에다 클릭하고, 홈 탭에 가서 굴림에 11로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에 11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채우기 효과로 가야죠. 채우기 효과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서식에 가서, 저 서식 탭에 가서 서식 눌러도 되고요. 이게 컨트롤 1번이죠? 네,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이렇게 차트 영역 채우기에 관한, 그래서 질감으로 채워라. 이때 질감은 뭐다? 예, 분홍 박엽지라는 거로 바꿔라 이거지. 분홍 박엽지로 바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을 클릭하고, 그림 영역,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그림 영역인데, 여기다 클릭하고 얘는 채우기 없으면 해라 이거. 지금 투명 처리해라 이거지. 투명 처리. 아니네. 흰색이네. 예, 흰색이네. 죄송합니다. 흰색. 근데 아까도 흰색이었죠? 네. 그럼 그 흰색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아까는 이게 흰색 처리해준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이 아니라 자동이니까 단색 채우기에 가서 반드시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돼. 다시 보세요. 여기에 차트 아무데나 클릭하고 일단 컨트롤 1번 누르면 뭔 창이든 떠요. 이렇게 서식 창이 뜨는데,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차트 서식이라고 뜨고, 그림 영역을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뜨고 하니까, 이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질감을 뭐로 바꾸래요? 질감을 분홍 박엽지로 바꿔라 이거야. 분홍색이 됐고, 흰색처럼 보이는 그림 영역을 클릭했더니 얘는 그림 영역이 자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하면 안 되고 단색으로 가서
얘를 흰색으로 바꿔야 돼. 흰색으로. 색깔은 똑같이 보이지만 모르지만은 명칭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되고. 제목은 클릭해가지고 제목은 클릭해서 홈탭에 가서 차트 제목에다 클릭했어요. 홈탭에 가서 굴림으로 몇 포인트? 32포인트 18포인트 18포인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거는 단색으로 흰색 칠하고, 테두리 색깔은 자동으로 둬도 되고, 검게 보이면 검은색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서식 대화 상대는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제목을 고쳐야지. 음, 7번 할 차례면 7번. 합계 금액이 흐릿한 색깔이 합계 금액인데, 얘를 오른쪽 버튼 여기도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 들어가서 얘를 차트 종류 변경해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도 돼요. 예, 차트 종류 변경해 가서 꺾은 선 하래요. 꺾은 선은 무조건 네 번째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꺾은 선이 됐고, 이 꺾은 선을 클릭해서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고,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가격은 진한 색이고 합계는 여린 색인데, 예, 이 합계 금액에 대한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고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꺾은 선을 선택한단 말이야. 꺾은 선 왼쪽에 선택하면 오른쪽에 네 번째 거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꺾은 선을 클릭해서 서식 대화 상대에 가면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있고요. 컨트롤 1번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뭐로 보조축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 이거 국내 여행 남의 거 지금 가운데 있는 걸 클릭했더니 네모 막대 그래프가 4개가 5개가 다 선택이 됐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요 남의 거만 다시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면 위에 뜰 거예요. 나는 모르고 레이블을 다 집어넣었어. 자, 보세요. 나는 모르고 레이블을 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다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레이블을 선택하고 지우면 다 지워져요. 아니면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가지고 해당되는 것만 다시 이렇게 제거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제거하고 다시 남의 거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그리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그거 거만 들어간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격, 이게 뭐라고 써있노? 가격이 걱정이라고 써있어요? 가격 걱정인가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설명선 중에 첫 번째 설명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때 노란 조절점을 이용하면 방향은 바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가격 걱정이라고 쓰는데, 자, 보세요.
가격 걱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왼쪽 위에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그럼 얘를 가운데 해주면 가운데로 오고요. 지금 글꼴의 크기나 색깔에 대해서 명시를 안 했지만은 딱 봐도 채우는 색깔은 흰색처럼 보이고 글자 색깔은 검게 보이거든요. 검게 보이거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란 조절점을 잘 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에 지금 레이블 값이 있죠. 오른쪽에도 값이 있잖아요. 30만, 25만, 왼쪽에 18만, 16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금 화면하고 문제지하고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 걱정이란 도형 안에다 글자를 썼는데 이 글자가 사실은 두 번째 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요 두 번째 줄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눈금선 사이에 눈금선이 안 맞아요. 그건 좀 고쳐줘야 될 문제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눈금선, 이 눈금선을 클릭해서 컨트롤 1번 눈금선을 클릭해서 눈금선을 어떻게 하래요? 선 스타일을 파선인가요? 파선?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래. 파선으로 점점점점 하듯이 파선으로 바꾸래. 지금 가격 걱정은 사실은 언제예요? 9번 문제인데 미리 한번 해봤어요. 예. 자, 15만 9천원 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위에다 올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축 파선은 만들어 놓고 왼쪽에 이제 축값을 바꿀 겁니다. 자, 파선 선택해 놓고 우리 중금선 선택해 놓고 스타일을 우리가 파선으로 바꿨고요. 이때 이제 왼쪽에 있는 18만 16만이라는 값축을 클릭할 건데 이 축값이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18만이 아니라 20만까지 가는 것 같아. 20만까지 0에서 20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0에서 20만까지 갈 거고 이때 요 도형을 여러분 그리셔갖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눈금선과 그 밑에 줄, 그 사이에다가 꽉 찰 정도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눈금선을. 요 눈금선의 위치가 그렇게 꽉 차게끔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눈금선의 밑에 도형의 밑에 보면 이렇게 꼬리 표시 있잖아요. 가리키는 방향. 이것도 이렇게 돌리면 방향이 바뀌니까는 어디로 15만 9천원이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 끝자리 쪽에다가 쭉 밀어넣는 거죠. 끝자리에다 밀어넣는 거죠. 위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차트에 있는 요소들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그 요소에 해당하는 값이 보인다 그랬어요. 변경하는 거예요. 자, 법례 보겠습니다. 법례명을 변경하는 거는요. 법례명을 변경하는 거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여기 지금 법례명을 어떻게 바뀌는지 컨트롤 1번 눌러도 설명이 없어요. 이 법례명을 바꾸는 거는 차트 도구에 있는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를 선택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지역, 구분, 가격 그리고 합계금액이라고 하는 걸 블럭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네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처음에 있는 가격 단위가 원, 합계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이걸 인위적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꾸려면은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세요. 편집을 누르셔가지고 가격 가로 열고 단위가 원이다라고 직접 써야 돼요. 직접 써야 돼. 예.
합계 금액은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합계 금액은 안 고쳐도 되겠네요. 가격 단위 원위가 두 줄이었지 않습니까? 두 줄짜리인데 이걸 한 줄로 보이게 하려면 천상 수작업으로 고치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얘를 직접 고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합계 금액은 안 고쳐도 되니까 그냥 내비두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범례는 어느 쪽에다 올려놔야 돼요? 저 위로 올라가야죠. 범례가요. 범례를 저 위로 올려야 돼. 이 범례를 이렇게 올려야 돼. 올려야 되고 범례를 넓혀야 돼. 범례를 넓혀야 되고요. 범례를 위에다 끌어제꼈더니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여백이 덩하니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 영역을 클릭해가지고 너비를 펼치세요. 이렇게 쓱 밖으로 펼쳐주셔야 돼. 그 다음에 범례는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범례는 자세히 보시면 문제지에 보면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가. 이 범례된 테두리가 보이는데 우린 테두리가 안 보이니까 컨트롤 1번 범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하나 넣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아까 테두리 선이 없어가지고 안 보였는데 이번엔 테두리 선을 하나 넣어주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두리 선이 보이잖아요. 이 테두리 선을 여러분이 조절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저 차트 위치에다가 문제지 위처럼 이렇게 위에다가 쫙 올려 붙여줘야지. 이렇게 올려 붙여줘야 범례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선생님, 예. 범례가 한 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 얘를 펼치세요. 옆으로 범례를 클릭하면 8개 점이 나오고요. 얘를 쭉 펼쳐주면 그리고 이제 높이는 다시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펼쳐주시면 범례가 한 줄로 나올 겁니다. 뭐든지 조정하는 거는요 그놈을 클릭하는 거야. 클릭하고 모르면 컨트롤 1번 눌러보는 거고 그 안에 다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하면 돼요. 높이 너비는 사이즈를 조절하면 알아서 높낮이가 자동으로 변하니까 편리하게 될 겁니다.